이게 다 뭐야? 아내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져 거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 위로 32회를 함께 산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평생 무능하다고 무시받던 남편이 퇴직하던 날, 이 봉투를 꺼내 든 걸까요? 이 이야기 끝에 그 봉투 속 마지막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이야기는 32년 전 경기도 안산의 작은 신혼집에서 시작됩니다. 1986년 안산시 원곡동 18평짜리 연립주택 2층에 신혼살림이 차려졌습니다. 남편 이름은 박종수, 그의 26, 아내 이름은 최영자, 24이었습니다. 종수는 반도체 공장 생산직 사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알람이 울리면 세수도 대충 한 채 공장 셔틀버스에 올라탔고 저녁 7시가 넘어야 기름 냄새를 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월급은 38만 원. 영자는 그 돈을 받았으면서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같은 동네 친구 남편은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50만 원을 넘게 벌어왔으니까요. 영자가 종수에게 처음 실망한 건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친구네 부부가 놀러 왔는데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거든요. 친구 남편이 의자 위에 올라가 뚝딱 고쳤습니다. 종수는 그 옆에 서서 멀뚱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고장난 형광등 하나 못 가는 남편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영자 눈에 종수의 모자란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거지요. 수도꼭지가 새면 종수가 고치는 게 아니라 동네 철물점 아저씨를 불러야 했습니다. 회사 회식에서 돌아오면 술 냄새가 아니라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혼자 술을 못 마시니까 밥만 먹고 온 거예요. 영자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종수가 오면 말수가 적어서 구석에 앉아 있다가 먼저 나가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뒤 영자가 그랬더랬지요. 당신은 왜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를 못해? 종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종수가 말이 없었던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충청도 예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위로 형이 셋이다 보니 밥상에서 숟가락 들기 전에 형들 이야기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말할 틈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과묵한 성격이 훗날 이 사람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결혼 3년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수진. 종수는 딸이 태어난 날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영자가 분만실에서 나올 때 종수의 눈이 벌겋게 되어 있었는데 영자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남편분 밖에서 많이 우셨어요 라는 말을 나중에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딸이 돌이 됐을 때 종수의 월급은 45만 원이었습니다. 영자는 속이 탔습니다. 옆집 남편은 대리 진급을 했고 아랫집 남편은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기 남편만 3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영자가 종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당신 이러다 평생 공장에서 나사만 조이다 끝나겠다. 종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리다가 쌀 씻던 손이 멈춘 겁니다. 물이 콸콸 흘러내리는데 종수는 한참 동안 싱크대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종수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달 월급날 영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종수의 손에서 10,000원짜리 2장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월급 45만 원 중 43만 원만 영자에게 갔습니다. 2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영자는 몰랐습니다. 종수에게 물어봐도
회사 경조사비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2만 원이 32년 뒤에 그 봉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이야기가 조금 앞서갔습니다. 돌아갑시다. 딸 수진이가 6살이 되던 1992년 영자는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돈을 벌겠다고요. 동네 미용실에 취직한 겁니다. 아침에 딸을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저녁까지 머리를 감기고 파마를 말았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한 달에 2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이 생기면서 영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만큼 버는데 당신은 뭐가 달라진 게 있어? 종수는 그의 겨우 반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월급이 5만 원 올랐습니다. 영자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인 건 7시에 돌아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는 남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영자에게는 무능함의 상징처럼 느껴졌던 거지요. 종수는 저녁을 지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딸의 유치원 알림장에 사인을 했습니다. 아내가 미용실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라고 대야를 내놓았습니다. 영자는 그 대야에 발을 담그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 중에 영자가 전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종수가 거실불을 끄고 나면 부엌 작은 식탁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자는 새벽에 한번 화장실에 가다가 부엌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는데 종수가 후다닥 불을 끄는 바람에 뭘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부엌 식탁 위에는 작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더랬지요. 종수가 서둘러 앞치마 주머니에 넣은 바로 그 수첩, 이것의 정체가 밝혀지는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1995년 딸 수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입니다. 이 해에 이 가족에게 큰일이 2가지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영자의 미용실이 문을 닫은 겁니다. 미용실 사장이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석 달치 월급 75만 원을 떼인 채로요. 영자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수의 공장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된 겁니다. 생산직 사원 120명 중 40명을 내보낸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종수는 반장이었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 사람들 사이에서 반장급도 잘린다는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이 2가지가 겹치자 영자의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좀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미용실까지 다닐 일이 있었겠어? 종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평소보다 반찬을 한 가지 더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좋아하는 반찬이었거든요. 구조조정 결과가 나온 건 2달 뒤였습니다. 종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대가가 있었습니다. 주간조에서 야간조로 배치가 바뀐 겁니다.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이 부부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종수가 출근할 때 영자가 집에 있고 종수가 퇴근할 때 영자와 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밥상을 같이 하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됐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싸놓고 메모를 남기는 것이 이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종수의 메모에는 늘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학교 갔다 오면 우유 먹여. 영자는 그 메모를 읽고 구겨서 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영자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습니다. 종수가 야간조로 바뀐 건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야간조 수당이 월 8만 원 더 붙었거든요. 종수는 그 8만 원을 영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빼놓던 2만 원에 8만 원이 더해져 매달 10만 원이 어딘가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대목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종수의 공장이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번에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공장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수는 석 달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석 달입니다. 입에 풀칠도 못할 판이었습니다. 영자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단지 안분식집이었습니다. 떡볶이와 김밥을 팔았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좁은 주방에 서서 하루에 15시간을 일했습니다. 고춧가루 냄새가 손톱 밑까지 배었고 기름이 튀어 팔뚝에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영자의 분노는 이때부터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같이 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오늘 고생했어라고 하면 숟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글쎄, 이 시기에 종수가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월급이 석 달째 안 나오는 와중에 종수가 사채를 썼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영자가 이걸 알게 된 건 사채업자가 집에 전화를 했을 때입니다. 영자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 말, 이것이 이 부부의 32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사는 게 창피해. 종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3분을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이미 방문을 닫고 들어간 뒤였습니다. 이 사채 100만 원이 어디에 쓰인 건지 영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종수가 도박을 했거나 술을 마셨거나 어차피 한심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영자가 알게 되는 건 30년이 지나서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99년 딸 수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입니다. 공장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월급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지만 밀린 석 달치 급여는 반만 받았습니다. 사채 100만 원의 이자가 불어서 종수의 주머니에 남는 돈은 쥐꼬리였습니다. 영자의 분식집은 잘 됐습니다. 월 수입이 1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돈으로 딸 학원비를 대고 공과금을 내고 식비를 댔습니다. 종수의 월급은 사실상 이 집안에서 부수입이 된 겁니다. 가장의 자리가 뒤집힌 거지요. 영자는 이때부터 남편을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딸 앞에서요. 수진아, 엄마가 이 고생하는 거 다 아빠 때문인 거 알지? 13살짜리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에 아버지는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서 부엌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간조라서 새벽에 들어오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딸은 그 사정을 몰랐습니다. 영자가 설명해 주지 않았으니까요. 딸이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종수가 수진아, 아빠랑 산책 갈래? 라고 하면 딸은 숙제해야 되라고 했습니다. 종수가 학교 앞까지 데리러 가면 딸은 친구들 눈치를 보며 아버지에게서 세 발짝 떨어져 걸었습니다. 세상에, 이 대목에서 종수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딸이 자기를 피한다는 걸 안 뒤로 종수는 학교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에서 200m쯤 떨어진 문구점 앞에 서서 딸이 걸어가는 뒷모습만 봤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학교 앞 경비실에 맡겨놓고 왔습니다. 딸은 그 우산이 누구 것인지 몰랐습니다. 2003년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영자의 분식집은 더 잘 됐습니다. 20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종수의 월급은 그 사이 80만 원이 됐지만 영자의 수입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습니다. 이즈음 영자가 친구들 모임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종수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되는 말이었는데 결국 들어갔습니다. 우리 남편? 세상에 쓸모없는 남자가 있으면 딱 저 사람이야. 결혼을 잘못한 거지 뭐. 이 말을 전해 들은 것 같은 공장 동료의 아내였습니다. 동네가 좁으니까요. 종수는 이 말을 듣고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서서 한참을 하늘만 올려다봤다고 합니다. 같이 올라간 동료가 종수야,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불렀을 때 종수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과묵함이 이 사람의 약점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 세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2006년 딸 수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이 학기당 320만 원이었습니다. 영자가 벌어놓은 돈으로는 첫 학기는 됐지만 두 번째 학기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종수가 그때 영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등록금 마련할게. 영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뭘로?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학기 등록금 320만 원이 납부기 한 이틀 전에 수진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의아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묻지 않았습니다. 이 돈의 출처를 알고 나면 이 이야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수는 그 뒤로도 매 학기 등록금을 넣었습니다. 4년간 8학기 2,560만 원이 딸의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니까요. 그런데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이 집안의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2010년 딸 수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종수의 눈에 핏줄이 설 정도로 웃음이 번졌지만 영자와 수진이 앞에서는 그저 잘됐다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이제 딸이 독립했으니 이 부부에게 남은 건 둘뿐이었습니다. 빈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영자는 분식집을 접고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수는 여전히 공장에 다녔습니다. 반장에서 주임으로 올랐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2016년 종수의 나이 56이 됐을 때 공장에서 명예퇴직 명단이 돌았습니다. 종수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영자에게 말한 건 종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공장 동료 아내가 먼저 영자에게 귀띔을 한 거지요. 영자가 집에 돌아와서 종수에게 물었습니다. 명예퇴직한다면서? 위로금 얼마나 나와?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2천만 원. 영자의 입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2천만 원이라니. 같은 동네 남편들은 퇴직금으로 아파트 전세를 옮기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는데 자기 남편은 2천만 원이 전부라는 겁니다. 30년 다녀서 그게 전부야? 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어깨가 1cm쯤 내려앉은 것을 영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른 그림이었다면요. 퇴직 이틀 전 종수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공장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에 농협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종수가 전화를 받더니 부엌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종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웃는 걸 영자는 아마 10년 만에 본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야? 아무것도 아니야. 2018년 3월 29일
종수의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종수가 출근할 때 영자는 마트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종수가 신발을 신는데 보통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수가 출근 가방 말고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더 들고 있었던 거예요. 영자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대수랴 싶었으니까요. 종수는 그날 오후 5시에 퇴근했습니다. 30년간 다닌 공장 정문을 마지막으로 나섰을 때 경비실 아저씨가 박 주임 수고했어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숙여 답례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공장에서 집까지 40분 거리였습니다. 걸으면서 뭘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집에 도착했을 때 종수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종수의 손에 아침에 봤던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A사 크기보다 약간 큰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수가 그 봉투를 아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이게 뭔데? 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32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긴 말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했어. 무능한 남편이라서. 당신 말이 맞아.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형광등도 못 갈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월급도 적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어. 영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리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냥 의아했을 뿐이니까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 3개. 하나는 종수 이름으로 된 농협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1986년에 개설한 통장이었습니다. 결혼한 해입니다. 첫 입금액은 2만 원이었고 매달 2만 원에서 시작해서 야간조 수당이 붙은 뒤로는 10만 원씩, 그 뒤로는 2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가 있었습니다. 32년간 한 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잔액이 얼마였는지요?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통장은 딸 수진이 이름으로 된 정기예금이었습니다. 2010년에 개설됐는데 딸이 대학을 졸업한 해입니다. 매달 30만 원씩 입금돼 있었고 잔액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결혼자금이라고요. 세 번째 통장은 영자 이름이었습니다. 이것도 2010년에 개설됐고 매달 20만 원씩 넣어놨습니다. 잔액 1,900만 원.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 노후. 세 통장을 합치면 1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영자의 손에서 통장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낡은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종수가 밤마다 부엌 식탁에 앉아서 적었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고 볼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자가 그 수첩을 펼치는 순간이 옵니다. 수첩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6년 11월 3일.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영자가 형광등도 못 가냐고 했다. 내일 철물점 가서 배워야겠다. 그 아래에 또 적혀 있었습니다. 월급 38만 원 중 2만 원 따로 뺐다. 이유는 아직 모르겠다. 그냥 뭔가 해야 할 것 같다. 영자의 손끝이 수첩 위에서 멈췄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9년 4월. 수진이가 태어났다. 너무 작다. 이 작은 게 어떻게 사람인가. 병원 복도에서 울었다. 영자한테는 안 보였겠지. 1992년 6월.
영자가 미용실에 취직했다. 집에 오면 손이 갈라져 있다. 핸드크림 사다 놓으면 안 바른다. 몰래 화장대 위에 올려놓으면 그때야 바른다. 영자는 그 대목에서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화장대 위에 핸드크림이 올라와 있던 기억이 난 겁니다. 자기가 산 줄 알았습니다. 1998년 12월. 월급이 석 달째 안 나온다. 사채 100만 원 썼다. 수진이 겨울 교복이 작아졌는데 영자가 돈이 없다고 했다. 교복값 12만 원, 학원비 밀린 것 35만 원, 나머지는 쌀까? 영자한테 말하면 또 한심하다고 할 테니까 그냥 사채 쓴다. 사채 100만 원이 도박도 술도 아니었던 겁니다. 딸의 교복값이었고 밀린 학원비였고 쌀값이었습니다. 영자가 수첩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3월. 오늘 동료 아내한테 들었다. 영자가 친구들한테 나를 쓸모없는 남자라고 했다더라. 옥상에 올라가서 한참 있었다. 점심을 못 먹었다. 그래도 수진이 학원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 근처에 갔다. 200m 떨어진 문구점 앞에서 봤다. 수진이가 친구랑 웃으면서 나온다. 저렇게 웃으면 됐다. 페이지 구석에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핸드크림 다 떨어졌다. 내일 사야 한다. 영자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끊어지는 숨소리였습니다. 목이 조이는 것처럼 헉, 헉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수첩은 계속됐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딸의 대학 등록금을 넣은 기록이 학기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1학기 320만 원 입금. 적금에서 꺼냈다. 이자가 아깝지만 수진이 학교가 먼저다. 3학기 등록금 넣으려니 적금이 모자란다. 공장에서 주말 특근 신청했다.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종수는 8년간 주말마다 특근을 했습니다. 영자는 남편이 주말에도 공장에 나가는 걸 보면서 집에 있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피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첩 마지막 부분에 이르자 글씨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볼펜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는데 물이 떨어진 흔적이었습니다. 2018년 3월 28일. 퇴직 전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30년이 끝난다. 통장을 정리했다. 영자한테 줄 것, 수진이한테 줄 것 합쳐서 1억 5,700만 원. 퇴직금 2천만 원은 따로 있으니까 전부 합치면 1억 7,700만 원이다. 많지는 않다.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아래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에게 미안하다. 잘하는 게 없어서. 근데 3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한 것, 이것 하나는 했다. 수첩이 영자의 무릎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통장 3개와 수첩이 나뒹굴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수는 현관 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요. 거실과 현관 사이 3m 거리가 이 부부의 32년 거리였습니다. 영자가 바닥에 앉은 채로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종수의 얼굴을 똑바로 본 것이 아마 10년 만이었을 겁니다. 그 얼굴이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30년을 공장 기름 냄새 맡으며 야간조를 돌고 주말 특근을 하고 사채를 써서 딸 교복을 사고 핸드크림을 몰래 올려놓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자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데 그게 말이 아니라 울음이었습니다. 32년 만에 영자가 남편 앞에서 운 겁니다. 종수가 천천히 걸어와서
바닥에 앉은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아내의 갈라진 손을 잡았습니다. 분식집에서, 마트에서 30년을 일해서 거칠어진 그 손을요. 두 사람이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봄 해가 거실 창으로 기울어 들어오고 있었고 바닥에 흩어진 통장과 수첩 위로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가 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자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집에 와라.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 딸이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거실 식탁에 통장 3개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수첩을 읽기 시작한 건 저녁 8시였고 다 읽은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자기를 지켜봤다는 대목에서 우산을 경비실에 맡겨놓고 갔다는 대목에서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에게 안긴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종수는 딸의 등을 두 손으로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딸에게 한 말이 아이고 우리 딸 왔어 이 한마디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 이야기를 짧게 전합니다. 종수는 퇴직금 2천만 원과 통장에서 뺀 돈으로 연립주택을 처분하고 안산 외곽에 작은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영자는 마트를 그만뒀습니다. 종수가 이제 쉬어라고 했고 영자는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수는 빌라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말렸지만 종수는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30년 동안 해왔던 것과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종수가 출근할 때 영자가 현관까지 나와서 신발을 건네줍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종수는 그때마다 살짝 웃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그 웃음을 영자는 이제야 봅니다. 거실 창가에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영자가 들여놓은 건데 종수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물을 줍니다. 그 화분 옆에 낡은 수첩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습니다. 봄 햇살이 그 수첩 위로 내려앉는 아침이면 이 집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납니다. 32년 전 이 사람이 새벽마다 끓이던 바로 그 된장찌개입니다.